네, 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이번 주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뭐 업무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거 관련해서 뭐 관심이 있거나 또 공부를 뭐 하거나 할 때 반드시 이 법 규정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가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의 차이가 뭔지 이 개념의 차이를 꼭 아실 필요 있고요.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실제 뭐 도구를 이용을 해서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능률이 이제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 2주에 걸쳐서 이제 이걸 학습을 할 텐데 뭐 실습이나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제도에 관련해서만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을 할게요. 자, 목차는 이렇고요. 배경, 뭐 선진 주요 현황, 이 개보법이 어떻게 이제 개정됐는지 한번 이 개보법 개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리뷰를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하고 학습하려고 하고요. 가명 익명 처리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이제 소개만 간단히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어떻게 개보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지 2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학습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하고요. 익명정 어나니머스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가명정 슈도니머스 인포메이션의 정의와 차이를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식별 처리,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비식별 처리에 이게 이제 de-identification, 비식별 처리 안에 가명 처리와 슈도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익명 처리, 어나니마이제이션. 요거는 슈도니마이 S로 해도 되고 G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익명 처리는 어나니마이제이션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거를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비식별 처리, de-identification이라고 하면은 그건 큰 틀의 범주에서 이렇게 하고 이 안에 이제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 어나니마이제이션, 슈도니마이제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디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주로 이제 약간 좀 미국식이고요. 슈도니마이제이션하고 어나니마이제이션은 약간 유럽식이에요. 용어가 우리 저 개인정보 할 때도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단어는 좀 유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고, 그다음 privacy라는 그 용어는 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약간 좀 혼용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슈도니마이제이션하고 어나니마이제이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 프라이버시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 모델.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굉장히 이쪽에 비식별 처리, 이쪽에서도 많은 그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고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할 게 많은 거죠. 이 프라이버시 모델 관련해서는 KLT 말고도 다른 이제 뭐 델타 뭐 이런 거 있는데 대표적인 KLT에 대한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출처는요. 9월 24일하고 2000년 8월 20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개보위에서 나온 게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금융분야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좀 작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뭐 시대적 요구는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데이터 잘 다루는 나라 2019년 1조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이게 금이다, 돈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맞아서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이제 대두가 됐고요. 신산업 육성을 하려니까 이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거죠. AI 할래도 당연히 학습, 인공지능은 이제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뭐 딥러닝,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이제 계속 학습을 시켜야지 거기에 맞는 그 행동을 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이런 행동을 하다가 점점 이렇게 수렴이 돼서 어, 일정한 이제 행위를 이제 그 로봇가 이제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클라우드 뭐 사물 인터넷에서 우리 ABC라고 많이 요새 얘기하더라고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IoT. 이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용이 필요하더라는데 데이터를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겠죠. 근데 개인 정보가 있는 경우는 이거를 좀 비식별 조치를 하면은 비식별 조치 안에 이제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 익명 처리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좀 하자라는 측면이에요. 개인 정보를 보호도 해야 되지만 가명 조치, 익명 조치라면 좀 다시 또 정보 주체로 하여금 저기 동의받지 말고 좀 폭넓게 활용을 하게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 정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이제 한 겁니다. 그 대신 이 가명 정보는요, 개인 정보예요. 예?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다. 그래서 개인 정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성 확보 조치 해야 되겠죠. 이 가명 정보라 하더라도 약간의 비식별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할 때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돼요. 법 29조에 해당하는 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지켜야 될지 어떤 건 예외 조항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다음에 익명 정보는 뭐냐 그러면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냐 뭐 결론 얘기하면 개인 정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가명 정보는 같이 비스필 조치를 했는데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고 익명 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래. 그럼 이게 무슨 차이지? 궁금하시죠? 이제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문점을 이제 갖고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제가 28세면 아주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명확하게 이 사람을 아이덴 식별할 수 있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개인정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뭉갰어요. 이 사전도 이렇게 뭉개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마스킹을 한 거죠. 여기도 마스킹하고, 요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거가 이제 가명 정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완전히 더 뭉겠네. 여기 요즘 이거는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이 회사하고 그냥 20대하고 이메일도 이제 삭제를 해버렸어요. 더 데이터를 뭉갠 거죠. 이런 게 이제 익명 정보입니다. 그래도 좀 까리하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가명 정보하고 익명 정보는 구분이 잘 안 되죠. 개인 정보하고 가명 정보는 구분이 되죠. 이걸로 이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로 이 데이터로 이 사람을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라는 건 뭐 전혀 100% 거의 100% 불가능해요. 이거 가지고는. 그죠? 자, 근데 이게 뭔 차이일까?
아,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도 그거에 대한 정의하고 이런 건 알 거고, 비식별 정보, de-identified 된 거에 대한 정보가 이제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라고 있는데, 이제 정의가 좀 나옵니다.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일부 전부를 삭제 또는 일부 전부를 대체. 예를 들면 홍길동 여기 보면은 홍길동을 예를 들면은 뭐 어, 이기동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한 거죠. 전부를 대체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메일 주소를 다른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이걸 이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고 그랬는데, 이 추가 정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는 좀 이따가 좀 얘기할게요. 여기서 뭐 잠깐 얘기하면 요게 추가 정보예요. 이렇게 홍길동을 이기동으로 바꾸면은 요거에 대한 매핑 테이블이 발생이 되죠. 매핑 테이블. 자, 이런 매핑 테이블을 추가 정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걸 암호화 시켰어요. 이렇게 ABC 뭐 AS 128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대칭키로 해서 암호화시키면 이렇게 지금 암호화되면은 이게 이제 가명 조치인데, 이거에 대한 추가 정보는 바로 뭐죠? 대칭 키가 추가 정보가 됩니다. 즉, 이 대칭 키를 이용을 하면 다시 복화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홍길동에서 이길동이라는 요 매핑 테이블 보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게 이기동이라는 게 원래는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가명정보는. 조금 이해되셨죠? 그죠? 가명정보는 왜 개인정보라고 하는지, 이 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추가 정보를 가지고 연계시키면은 다시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거고, 익명정보는 추가 정보라는 키워드를 안 씁니다. 다른 정보. 어떤 이 익명 정보들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뭉개진 거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다양한 어떠한 그 자료, 다른 정보를 플러스 연계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예요. 그걸 어너니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가 아니면 우리 개보법 여기에 규정을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이 법에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에 제재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비개인 정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익명 정보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비개인 정보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건 당연히 뭐 개인 정보가 아니죠. 자, 데이터 활용 과정을 잠깐 보면은 뭐 생성 수집을 하죠. 처음에 이 수집을 할 때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의를 받잖아요. 특히 그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갖고 있는 다양한 그 데이터는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그 제약회사에서 약 개발할 때, 신약 개발할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가 어떤 병을 많이 걸리는지, 30대가 어떤 병을 많이 걸리는지, 그죠? 이래야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을 해야만 이게 시장성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10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걸리는 병에 대해서 신약 개발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동의에 의해서 수집을 이제 받고 또는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과 관계 있는 데이터는 신용 정보 또는 진료 기록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과 관계 없는 거는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장 관리를 해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은 비식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활용하려면 동의를 또 받으면 돼요. 예를 들면 10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개인 정보를요, 뭐 예를 들면 가공을 좀 해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라고 전부 동의받으면, 우리 동의 만능주의라고 그랬잖아요. 동의를 근데 1000만 명에게 이게 동의 다 받을 수 있나요? 일일이? 네? 그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비식별 처리를 해서 pseudonymous information하고 anonymous information으로 이제 만들면 요 가명 정보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을 걸었어요. 제한. 그리고 익명정보로 만약에 이제 변환이 되면은 이거는 뭐 무제한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개보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그랬어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이거를 제한적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대로 활용이 안 돼요. 법에서 요 정도만 활용을 해라 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규제는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죠? 어디에 활용이 될 거냐.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세 분야. 그죠? 공공기록의 보존 목적. 그죠? 그 다음에 뭐 통계 목적. 그 다음에 연구 목적. 이 연구 목적은 상업적인 연구 목적도 가능합니다. 그죠? 네,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제 근거가 없어서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식별 조치의 그 방법, 처리에 대한 방법, 이게 이제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데이터 삭제, 범주와 데이터 마스킹, 이거에 이런 이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가명 정보도 될 수 있고 익명 정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더, 요건 사실은 가명 처리예요. 요 전체 다. 여기다 플러스 뭔가를 알파를 하면은요. 익명 정보가 돼요. 요 알파라는 게 뭐냐면 프라이버시 모델이에요. 프라이버시 모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게 적정하게 되면은 익명 정보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학습해야 될 게 뭐야? 중심적인 건 요거하고 요 프라이버시 모델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이 개보법에서는 그 가명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좀 규제 사항이 좀 있어요. 그거를 좀 같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예요, 아니에요? 개인정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 규정에 전혀 제재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돼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의 식별 가능성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 IR에서 나온 문서인데, 프라이버시 위험도 증가. 이게 가명 처리에 익명 처리를 구분을 했을 때,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 위험도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가명 처리는 조금 더 프라이버시 위험도가 좀 낮고, 익명 처리로 되면 당연히 위험도는 낮아질 거고, 뭐,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데이터의 유용성은, 데이터를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데이터 유용성도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이 개인정보 자체는 데이터의 유용성은 클 거고요. 그죠? 이쪽으로 오면 당연히 소호가 될 겁니다. 자, 선진 주요 국가의 현황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이게 우리 개보법 제가 저 맨 처음에 같이 강의할 때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뭔지 알고 디렉티브가 뭔지 알고 다 알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비식별 조치는요. 비식별 조치하고 어나니마이제이션하고 시도니마이제이션의 용어를 먼저 보면은 어나니머스 인포메이션, 시도니머스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유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니까 GDPR의 그 용어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비식별 조치 D-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그 용어는요. 요 히파 이게 의료법이라고 그랬죠. 예. 요 의료법에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GDPR이었어요. 이 GDPR에 디렉티브에서는 볼 수 없었던 GDPR에 바로 익명정보하고 가명정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가서 시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GDPR에서도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법은 이 GDPR에서 다 갖고 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adequacy assessment라는 그 적정성 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EU GDPR
adequacy assessment. 적정성, 이거 한번, 뭐, 구글링이나 뭐 네이버에 한번 키워드 치면요. 엄청나게 이거 나옵니다. 뭐, 정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적정성 평가를 우리가 자꾸 의뢰하는 이유, 예, 그것도 이제 제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본 경우에는요, 이 디렉티브에서 GDPR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한 5년 지나서 이 GDPR 초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초안을 보니까 가명정보, 여기서도 사실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디렉티브에서도. 그걸 보고,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나서 2015년에 재빨리 익명가공정보, 그러니까 익명정보죠. 어나니머스 인포메이션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일본은 아주 발빠르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3조에 익명 처리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익명 처리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익명 처리가 뭐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 그냥 선언적인 문항이었어요. 근데 가명 처리라는 거하고 익명 처리, 뭐 비식별 조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에 없는 상태에서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항의가 이제 빗발칩니다. 왜? 근거도 없이 이거 만들어 놔서 비식별 조치를 하더라도 이게 개인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많이 얘기하고 기업에서도 불명확한 근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뭐 제재 또는 뭡니까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에 책임을 이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의제기가 온 겁니다. 이때 당시의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서 일본처럼 왜 법을 익명정보라든지 가명정보의 법을 왜 안 고쳤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죠? 이때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을 당연히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행정부처에서 이거 개정해야 된다. 빨리 EU GDPR Adequacy Assessment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요. 지금의 여당이죠. 여기서 반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제 2019년이 되니까 이제 뭐 지금 문 대통령이 뭐 뭡니까 저 빅데이터가 뭐 금이라는 둥 뭐 이게 절대적으로 뭐 활성화해야 된다는 둥 거꾸로 이때 반대해놓고 거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아이러니하게 뭐 얘기를 해서 이 법을 이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GDPR Adequacy Assessment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실패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자, 개보위를 격상시켜라. 그리고 명실상부한 정부 부처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보법과 그 다음에 특별법인 망법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거를 개보법으로 통일화시켜라. 물론 신용정보법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 망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서 가명정보하고 익명정보에 대한 것도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정을 시키면서 개보위가 독립기관으로 되고 개보법으로 단일화시키고 그러면서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걸 EU에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5일 날 시행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입법 방식을 보면은 이제 우리 EU하고 한국만 볼게요. 여기 이제 개보법이 일반법이고요. 여기 보면은 GDPR은 전문 26조의 익명정보는 GDP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해놨어요. 전문 26조에. 그 다음에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가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고 계세요. 아까 제가 프라이버시 모델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사조의 가명 처리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 가명 처리는 공익, 과학, 통계 목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동의 없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제 가명 처리된 건 요거에 대해서는 사용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이
우리나라 그 개보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익명정보에 대한 이거 제 생각에 잘못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게 용어 정의가 없어요. 익명정보라는 거를 선언을 해놓는데, 익명 처리에 대한 것도 선언을 해놨는데, 이거에 대한 터미널 용어 정의가 빠져버렸어요. 요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 너무 제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다라는 거고, 가명 처리하고 가명 정보는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그리고 그다음에 28조 2에서 28조 7까지 해서 특례가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아시죠? 이제 특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활용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GDPR하고 같죠. 그리고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 익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익명 처리에 대한 내용은 언급은 없어요. 근데요, 이 신용정보보호법에도 똑같이 신용정보 신용정보에도 이 가명 처리하고 익명 처리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같이. 여기 보면은 2020년 8월 6일 날 이제 그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를 발간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신용정보법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명하고 익명에 대한 개념이 있고 정의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근데 왜 개보위에서는 익명 처리 가이드라인을 뺐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의견서도 내고 뭐 그랬었는데, 어,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의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익명 처리 가이드라인도 이게 금융위원회처럼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미국 경우에는 요 히파를 보시면 돼요.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라는 게 있는데 그 의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미국 애들은 디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많이 활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ARX라는 툴도 공개 툴도 나옵니다. 이 ARX가 바로 이 의료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그런 툴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연구해서 개발한 건데 이걸 가지고 많이 그 비식별 조치해서 합니다. 그리고 히파 프라이버시 룰스 비식별자 디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식별 처리할 때 전문가 활용 방식하고 세이프 하버 방식이 있다. 근데 이 전문가 활용 방식은요, 비식별 조치한 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도 활용을 합니다. 세이프 하버 방식은 비식별 조치에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어요. 한 18가지의 방식이, 17가지인가요? 17가지인지 하여튼 요 가지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같이 저희랑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그 가명 처리하는 방법론은 어디서 가지고 왔다? 히파 프라이버시 룰의 세이프 하버 방식에서 갖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평가라는 게 또 여기도 있어요. 적정성, 그러니까 비식별 처리한 게 적정한지 아닌지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전문가 활용 방식에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